저는 택시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 주택수 자체를 늘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주택수 자체를 줄이고 R자로 가자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조정대상 지역 때 취득을 했는데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이 다 풀렸다. 그러면 난 풀렸으니까 팔 때 그냥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제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들 스캔 좀 해놓으십시오. 본인의 이메일에 보내놓으세요. 싱글파이어 이영광입니다. 세금이 싫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무법인 리치의 이장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 이제 두꺼비 세무사라는 걸 쓰고 있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 위주로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종종 하는 얘기인데 뭐 종부세 내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질책해 주세요. 우선 한 번만 내보시면 그런 말 절대 안 하실 거고 예. 공시가액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공시가액이 본인이 얼마인지 매일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확실히 좀 짜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3주택 이상일 때 이제 그 중과세율로 중과세요. 세율 자체가 좀 높아지죠. 네. 이제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 12억 원 초과되는 경우에 좀 세율 자체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예.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짠다거나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뭐 12억 원까지 공제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9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간단한 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아직도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네. 비주택 쪽으로 이제 자산관리 방향성을 조금 바꾸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 이거 아까 잠깐 우리 녹화 전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3주택 중과 기조가 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다시 또 경제 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예.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한풀 훅 꺾였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중과세도 완화를 하겠다라는 기조를 했었는데 거대 야당이 이제 기조가 좀 달랐었기 때문에 이제 네. 바로바로 중과세가 풀리지 않아서 대통령령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만 좀 풀고는 있어요. 네. 근데 선거가 끝나봐야 뭐 그 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3주택까지는 그래도 계속 주택에 대한 이제 뭔가 이 투기나 투자에 대한 붐이 너무 강하니까 그 부분을 좀 완화하는 생각으로 다 풀진 않고 3주택부터는 똑같이 중과세율 좀 유지하자 적당한 수준을 라는 뉴노멀이라고 하나요? 예, 네. 그런 세율의 적용이 좀 유지될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주택부터는 당분간 중과 유지될 거라고 이장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박제가 되는 건가요? 예,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지금부터는 좀 사심 있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기 좋은 시기입니까? 갈아탈 때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이. 저는 택스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 주택수 자체를 늘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네. 중과세, 취득할 때 중과세가 도입되죠. 네. 그러니까 2주택부터 8.4%,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9%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3주택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은 이제 취득세가 12.4%,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13.4%. 네. 그러니까 취득세가 취득할 때부터 10% 단위를 낸다라는 얘기는 여러 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10억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취득세 1억 2천을 내야 된다 그러면 못 냅니다, 사실. 못 내죠, 예. 예. 그리고 그 취득세를 못 내면 등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잔금 치르고 취득세가 없으면 등기를 못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결국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11억 2천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택수 자체를 줄이고 R자로 가자라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건 중과세보다는 무조건 비과세. 내가 비과세 플랜을 어떻게 짜면 좋겠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비과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를 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세금이 안 나옵니다. 네. 영원이고 12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네. 비과세 요건은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이 중요해요. 부모랑 자녀가 같이 있으면 자녀가 주택이 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니겠죠. 아버지도 한 채 있고 아들도 한 채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오피스텔이 있다 근데 오피스텔에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88% 주택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주택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2주택을 가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어쨌든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고 네.
예전에 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을 했으면 보유 기간 중에서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전에 조정대상 지역 때 취득을 했는데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이 다 풀렸다. 네. 왜냐하면 지금 조정대상 지역 묶인 게 강남 3구랑 용산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나는 풀렸으니까 팔 때 그냥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제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100%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등기부등본에 좀 써놔라. 네. 예, 포스트잇 붙여서 써놔라. 왜 그러냐면 주택이란 거는 비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안 팔아요. 지금 23년도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주택을 30년에 팔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30년에 팔 때 그때 그 본인이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세무사님에게 맡기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세무사님이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세무사님이 되신 거예요. 네. 그분은 중과세를 알 리가 없죠. 웬만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예. 그러니까 2년 보유하셨으니까 비과세입니다라고 하시면 본인의 자산에 대한 피해를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물건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뭐냐면 주택이 하나 있고 네. 1년 있다가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얘를 비과세 요건을 맞춘 다음에 3년 이내 팔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서 요즘 가장 권해드리는 건 상급지 갈아탈 때 계속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좀 충족하면서 더 상급지로 간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거 줄이는 방법. 맨날 줄이고 싶어 하시는데 뉴스는 안 보세요. 아 그렇죠. 네, 이런 좋은 컨텐츠 제발 좀 자주 보십시오. 네. 주택세에 대한 재정비 좀 필요하시고 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 비주택에 대한 이제 투자나 아니면 자산 관리의 공부도 해야겠구나. 이제 새로운 시각을 넓혀보는 것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만 생각하시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세요.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 항목들이 사실 많아요. 네. 그 많은 건 다 아실 거고 사실은 뭐 간단한 뭐 검색만 해봐도 쭉 나오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취득세, 그다음 수수료, 그다음에 자산 가치를 증가하는 뭐 발코니 확장이나 뭐 난방시설 교체 비용 이런 게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이걸 대하는 자세예요. 이 서류가 없어요. 네? 이사하면서 서류 분실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그렇죠. 인정을 못 받는데 네. 다 알아. 중개사 비용 영수증 잃어버리셨어. 그럼 중개사비 찾아가서 다시 끊어준다? 그 중개사님이 이미 폐업했는데?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들 스캔 좀 해놓으십시오. 스캔이랑 복사해 놓으시고 네. 본인의 이메일에 보내놓으세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본만 있어도 돼요. 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발 스캔 복사 좀 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네. 자기가 쓰셨대요. 알죠, 저도 알아요. 근데 영수증을 주세요, 영수증을. 지금이라도 스캔 복사하시고 분실을 막으셔야 된다. 딱 하나 돼요, 취득세. 왜냐하면 취득세는 주민센터 가면 나와요, 내역이. 네. 근데 법무사 비용은 또 법무사 영수증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A4 반만한 사이즈. 챙기십시오. 본인 자산 관리는 본인이 챙기셔야 되는데 이거 좀 빨리 가서 스캔 복사 빨리 하십시오. 예. 주택 임대사업 하는데 개인이 유리하냐, 법인이 유리하냐, 뭐 이거 맨날 주택은 법인으로는 지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법인은 지금 모든 이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다 중과세율이고 아주 불리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지금 너무 어쩔 수 없다. 막 내가 진짜 무주택자를 만들고 청약을 해야 된다. 난 이번에 청약 100%될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좀 말씀드려보면 아까 개인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따라서 8%도 받고 1%도 받고 12%도 받고 취득세가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법인은 그냥 바로 12.4%입니다. 예. 법인으로 하겠다, 주택을 취득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법인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인드세요. 왜냐하면 법인은 팔 때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신데 투자에서 수익률을 12.4%를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예. 개인은 아주 낮은 0%, 0.몇 %대의 세율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예. 법인은 바로 중과세입니다. 네. 바로 2.7%와 3주택 공시지가 12억 초과하면 5%거든요. 네. 그냥 단일 세율이에요, 바로. 거기다가 기본 공제도 없습니다. 9억 원의 공제도 안 빼주기 때문에 12억짜리 갖고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중과세다. 그러면 연마다 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6천만 원이세요. 그러면 월세로도 충당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이너스의 이제 지름길로 가시는 거니까 절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 토지나 상가. 왜냐하면 상가를 왜 법인으로 해야 되냐면 분명 상가를 법인으로 투자할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에쿼티가 있는 분이면 분명 본인의 다른 소득이 있으세요. 예, 근로소득으로 억대 연봉이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니어도 사업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개인으로 상가를 임대소득을 벌고 있으면 합치면 종합소득세는 아주 높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법인으로 담아두면 법인의 세금과 개인의 세금은 합쳐지는 게 아니니까 법인에 담아두고 그래서 계속 그 트랙을 이용해 가지고 자산을 늘려가는 거죠. 근데 법인세는 일반적인 임대소득이든 뭐든 아주 낮은 세율 2%가 2억까지는 9.9%만 내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보다 낮죠. 주택 임대 사업도 저는 별로 안 권해드려요. 첫 번째로는 아파트는 이제 이걸 아예 하지도 못해요. 없애버렸기 때문에 2020년도에 없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혜택 자체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10년을 유지해야 돼요. 임대주택 사업자를. 네네. 근데 본인이 원할 때 셀링을 못 해요. 팔면 그동안에 받았던 조세 혜택을 다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10년이면 상속을 대비하시는 게 낫다. 예. 본인 자산을 10년간 이제 옴싹달싹 못 한다는 건 상당히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17년 파리 대책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가정을 해볼게요. 21년도에 팔면 제일 비싸다. 22년도 초가 제일 비싸다 알아요. 네. 근데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못 팔죠. 그러면 과태료 내고 그동안에 받았던 세제 혜택 다 토해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점을 맞추는 게 10년이란 제한은 좀 상당히 부담스럽다. 팔고 싶어도 못 파시는 분들 지금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이장원 대표님의 AS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을 아주 성실하게 모아봤어요. 이런 좀 위트 있는 질문을 하나. 한 채를 사서 묵힌다. 세금을 감수하고 두 채를 산다. 대표님의 선택은? 저는 중간 답이긴 한데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계속 비과세 받아가면서 한 채를 계속 묵히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제 거기가 이제 정말 좋은 지역이다 그러면 자산 가치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미래 팔 때 비과세여도 양도세가 꽤 나와요. 왜냐하면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땐 투자 전략이나 투자 철학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저는 텍스적으로 말씀드린 건 그냥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계속. 왜냐하면 그러면 세금을 감수할 필요 없이 2주택을 계속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45세부터 파이어하려고 준비 중인 40대 중반인데 연 4천만 원 해외 ETF 투자할 때 연금저축펀드 ISA에 최대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연금저축펀드 ISA는 절세 한도만큼만 하고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또 주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이제 직장인 친구들한테 많이 듣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해요. 수익은 아니야. 여기까지 장난이고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본인의 투자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텍스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해외 ETF는 기본적으로 단일 그 기본공제 250만 원 받고 단일 양도소득세 22%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활용해도 사실은 똑같다 거의. 제가 주식 쪽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주식 쪽은 세금이 너무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곧 생길 수 있는 법 중에 하나지만 뭐 금융 투자 소득, 금투세 같은 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2월 공제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양도를 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해볼까요? 노후에도 배당을 받고 살고 싶은데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엄청 나온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요? 네, 타소득이 없으면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15.4%의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고 2천만 원 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다시 낮은 세율인 6, 15, 24 이렇게 올라가니까 본인의 다른 소득이 엄청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과세가 커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줄일 수가 없는 게 배당금은 딱 픽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절세를 가야 되냐면 본인의 다른 개인 소득이 많다 그러면 법인으로 바꾼다거나 다른 체계 변경을 하셔야죠. 이 픽스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변동 변수를 좀 바꾸는 게 맞죠. 그런 형태 변형으로 물을 담는 이제 그릇 자체를 여러 개를 분산시키는 게 핵심일 수 있죠. 세금을 줄이는 핵심 딱 두 가지입니다. 기간을 분산시키는 거랑 인별 분산이에요.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건데 배당은 소득에 대한 시점 못 바꾸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인별 분산인데 배당의 인별 분산하는 건 간단하죠. 배우자한테 좀 더 줘서 배우자랑 같이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법인이랑 그릇에 내가 따로 벌고 있는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옮긴다거나 그런 본질에 대한 것만 좀 캐치를 하시면 생각보다 방향성이 다양해지실 겁니다.